네, 반갑습니다. 고재곤입니다. 처음이 아니고 다시 뵈니까 반갑습니다. 어쨌든 식사하시고 이제 오후 시간인데 블루베리에 대해서 관심도가 요즘에 많이 있긴 하죠. 옆에서 아마 보시는 분들 보면 예전보다도 블루베리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게 이제 농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돈이 된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어떻든 올해도 기상이 여러 가지 변화가 심하죠. 올해도 이제 사과부터 해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올해 입춘 한파 이후로 이제 냉해나 여러 가지 피해들이 또 계약이 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든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오늘 블루베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할 건데 어떻든 현장 사례 위주로 해서 오늘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에 복잡한 게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장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 블루베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농가들이 재배 형태를 어떻게 했을 때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성공적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어떻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베리 쪽에 많이 또 많은 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현장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부터 제가 전국을 또 많이 다니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신 분들 사례를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작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블루베리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사진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후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기후변화가 모두가 다 위기는 아닙니다. 기후변화가 기회일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뉴스에서 이런 걸 봤는데 강원도 사과가 과거에 10년 전보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대요. 왜 그럴까요? 기후변화가 되면서 과거에 대구나 이런 데가 이제 사과 주산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주야 간의 온도차가 강원도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사과가 품질이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사과가 이제 대접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기후 변화가 되면서 어떤 지역에는 위기일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블루베리는 어떨 것인가? 블루베리도 위기와 기회가 같이 공존하지만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 요인이 많다는 거겠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보면 블루베리도 다분히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블루베리를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블루베리가 쉬운 작목일까요? 알면 할수록 얘가 까다롭죠. 블루베리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블루베리하고 비슷한 작물이 소과류가 이런 게 있죠. 아로니아.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한때 블루베리를 능가할 작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아로니아 붐이 불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지금 아로니아하고 블루베리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처음에 어떤 작목을 선택을 할 때 제대로 된 정보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일반적인 이제 뉴스나 뭐 여러 가지 유튜브 자료나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길게 3년, 5년을 못 내다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3년, 5년. 우리는 농사라는 게 일반 뭐 채소류 같으면 1년 정도만 해도 경험이 쌓이잖아요. 사이클이 뭐 3개월짜리 4개월. 우리 고추만 하더라도 5월달 심으면 8월달, 9월달까지 거의 농사 짓고 그냥 철거하시잖아요. 근데 블루베리나 뭐 사과 이런 과수 같은 경우는 채소가 4, 5년 일단 재배를 해야지 수확이 들어가고 5년에서 10년, 15년, 20년 이상 이렇게 가는 작물이죠.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예요. 블루베리도 이게 과수이기 때문에 1, 2년 키우는 게 아니라 5년, 10년, 15년, 20년, 50년을 갈 수 있는 작물이에요. 적재 심었을 때는. 근데 아직 국내에 50년 된 나무는 못 보셨죠. 제가 과거에 이제 미국, 캐나다 현지에 갔을 때는 50년 된 나무를 보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적재 관리를 잘하면 그만큼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는 게 과수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채소류하고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동에서 이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는데 꼭 영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기후적인 특성과 여러 가지 재배 형태를 고려를 하고
만약에 이게 토양 여건이라는 게 부적합하다 그러면 방법을 달리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지 블루베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든 블루베리에 관심이 많을까? 소비자들이, 농가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팔로가 있다는 증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농가들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아로니아 이야기했지만 소비자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생산자의 농가들도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팔로가 없으니까. 근데 블루베리를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요? 찾는 사람이 많잖아요. 일단 찾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후를 앞으로 내다봤을 때도 그때 가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작물이라는 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할 때 말씀을 드리고, 농가분들에게도 컨설팅을 할 때 여러 가지 선택지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러면 블루베리가 충분히 권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블루베리 심어가지고 너무 늦게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면적이 너무 늘어나서 나중에 이거 헐값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루베리가 국내에서만 늘어날까요? 오히려 해외에서는 우리보다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이나 중국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블루베리 소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산물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 땅에서만 바라보시면 안 되고 전 세계적인 틀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산 비중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나 또 칠레, 남미 또 이쪽에서 계속 블루베리 생과도 수입되고 있고 냉동과 수입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산을 안 하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계속 찾게 되면 그만큼 수입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우리가 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오히려 국내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그런 부분들을 갖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이게 나중에 우려를 생각하고 우리가 심지 않고 억제한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더 품질 관리 잘해서 좋은 품질의 블루베리를 생산을 한다면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땅을 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지금은 농지값도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벼농사 해가지고 이제 귀농인들이 돈 버는 시대는 지났죠. 왜냐하면 벼를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려면 대단위의 면적이 필요하고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 농부들이나 신규 귀농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퇴직 후에 크지 않은 면적에서 그래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요한 작목 중에 하나가 블루베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짓든지 농사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농사만 그러겠어요? 모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식당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지만 고객인 소비자가 찾는 것을 해야지 그게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이제 소비자들이나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것을 찾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이걸 사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선택했을 때 그것은 실패할 우려가 훨씬 적고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 작물들이 뭐가 있을까? 찾아봐야죠. 찾아봐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블루베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소비자들이 왜 블루베리를 찾느냐? 건강적인 측면이죠. 첫 번째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래 살면 뭐예요?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세를 살더라도 스스로 지팡이를 짚고라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만약에 병원에서 요양병원에 누워있다면 그게 아무리 돈이 있고 뭐가 있다 한들 그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에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블루베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리고 100세까지 살려면 가장 중요하게 눈에 얼굴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치아. 일단은 이가 튼튼해야지 먹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다 하더라도 씹을 수 없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보기 좋은 게 있더라도 보지 못하면 또 이게 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라 가지고 애들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교 가면 안경 쓰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체적으로는 눈이 건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시력이 더 좋아지지 않는 쪽으로 모든 매체나 이런 부분들이 환경적인 측면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루베리가 싼 가격이 아니잖아요. 블루베리가 고가의 과일인데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 아이들 이런들의 뭐 어른들도 많이 드시겠지만 그런 수요 계층이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전 세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과일이 또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타 과수에 비해서 또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안전한 측면도 어떻든 영동에 뭐 사과도 많이 있고 복숭아도 많이 있고 하지만 사과, 복숭아 약재 방제 일주일 열흘 한 번씩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블루베리는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무농약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타 작물에 비해서 블루베리는 병해충에 상당히 좀 강한 작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농약 재배에 용이한 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먹기 편리하고 블루베리 드시면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있어요? 없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여름철에 과거에 대표 과일이 과거에는 수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박에서 복숭아로 바뀌었죠. 복숭아는 먹고 나서 딱 씨만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수박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블루베리는 1%도 버리는 게 없죠. 블루베리는 다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나 누가 먹더라도 그런 측면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제는 품질로 승부하는 시대가 돼야 돼요. 품질로. 그래서 블루베리를 재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소득을 이제 올리기는 어렵고 블루베리도 도매시장 가서 보면 어떤 것은 킬로그램 단가가 10,000원도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어쩔 때 가면 5,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지금 킬로그램 단가가 3만 원, 4만 원, 5만 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품질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가 블루베리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더 우려해야 되는 것은 품질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품질이거든요. 우리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매장에 갔을 때 내가 사 먹으려고 하는 블루베리가 품질이 과일도 크고 과분도 있고 그리고 맛까지 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블루베리를 안 사 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현재 가격이 비싸다고 하지만 앞으로 소비자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좀 떨어질 필요가 있죠.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야 계속 가격이 고가로 판매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향후에 소비시장이나 확대되는 측면을 봤을 때 킬로그램 단가가 아무리 못 가도 2만 원 이상은 가야겠죠. 어떻든 노조에서 나올 때 3만 원 선, 2만 원에서 3만 원 선 정도 가면 소비자들도 좀 더 편하게 블루베리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공통적인 요구사항이 아닌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맛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 대과종해야 된다. 경도가 높아야 된다. 비온 뒤에 당도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생산량이 높아야 된다. 우리한테는 관심 있는 부분이나 소비자는 관심이 없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네, 5번이겠죠. 생산량이 높은 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요소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요소인데 소비자들은 생산량이 많고 적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은 매장에 갔을 때 포장된 것이 과연 잘 된 것인가, 맛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생산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생산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품질의 블루베리를 생산하더라도 만약에 주당 1kg밖에 못 단다. 그러면 이 블루베리 1kg 따가지고 뭐 10만 원 받을 것도 아니고 가격이 딱 거의 어느 정도 적정 정해져 있으면 내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생산량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가격은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득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 제가 많은 농가들 보고요. 또 농촌진흥청의 사례를 보지만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나 블루베리 주산지에 비해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생산량이 너무 낮아요.
생산량이 너무 낮은 게 현재 한국 블루베리의 가장 큰 개선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품질만 만약에 관리가 된다면 이제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생산량으로 승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생산량.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과정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샤인머스켓이 생산량이 너무 과다해서 문제가 됐죠. 표준 적정 생산량보다 생산량을 많이 이렇게 생산하다 보니까 품질이 어때요? 생산량이 올라가면서 같이 품질까지 유지가 되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 자체가 만약에 저품질로 나오게 되면 그만큼 훨씬 더 이제 경영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블루베리도 우리가 왜 저가와 적화 작업도 하고 또 전정을 왜 합니까? 일정 사이즈 이상의 좋은 품질의 블루베리를 생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블루베리를 양으로 승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수확할 때 이제 후회하세요. 수확할 때. 왜냐? 일단은 내가 수확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나 인부들을 동원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 노동력이 2배로 들어요. 열매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확 노동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공판장에 갖고 가면 도매 시장에서 가격이 옆에 집보다 반 가격이 나와. 그러니까 수확할 때 인건비 많이 들어서 일단 속상하고 도매 시장 갖고 갔는데 경락 가격이 옆에 사람의 반 가격 나온다. 그러면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우리는 적정 수준의 이제 열매를 착과해서 좋은 품질의 블루베리를 만들어냈을 때 오히려 인건비 부분도 오히려 줄일 수 있고 또 훨씬 더 고품질로 가게 되면 더 높은 가격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자료가 2023년도 자료예요. 그래서 노지 과수의 여러 가지 사과배 복숭아 있고 쭉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소득 1위가 노지 포도예요. 포도가 지금 말이 노지지 실제로 포도는 반비가린 형태는 다 갖추고 있잖아요. 일단 포도는 완벽하게 노출된 형태로 재배하는 경우는 없어요. 최소한 샤인머스켓 어떤 형태든지 다 간이 비가리면 돼 있고 근데 블루베리는 노지는 순전히 노지죠. 방조망만 됐을 뿐이죠. 네, 그 차이점이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은 소득이 블루베리가 2023년도 자료에 이제 2위로 나와 있는데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수량적인 측면이에요. 454kg, 10알은 300평당 수확량이 454kg, 그러니까 평당 1.5kg 나온다는 얘기예요. 평당 1.5kg.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앞에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생산량을 1.5kg가 아니라 2배로 늘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소득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454kg 나와 있는 게 그러면 다른 외국의 선진국에 비교했을 때 저게 과연 적정한 것이냐? 적정하지 않아요. 외국은 저희가 생산하는 것보다 최소한 3배, 4배 이상의 시바르당 생산량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턱없이 너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블루베리가 좋은 작물, 소득 작물이라고 재배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현재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우리가 뒤처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겠죠. 아니 똑같은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 외국은 방대한 면적에서 뭐 우리처럼 1000평, 2000평 재배하는 게 아니라 외국은 10만 평, 20만 평, 100만 평씩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재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규모로 이렇게 생산하는데도 우리보다 오히려 훨씬 더 생산량이 많아요. 우리는 소규모로 하는데도 생산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우리가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재배 토양이 블루베리의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블루베리 자체가 국내의 토양의 재배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투입한 만큼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블루베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 이 부적합한 토양이나 이런 환경 조건에서 그러면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면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충분히 더 높은 소득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샤인머스켓 관련해서 샤인머스켓이 이렇게 가격이 폭락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은 이야기했어요. 샤인머스켓에 현재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가지고는 나중에 가격이 폭락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근데 지적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때 돈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초창기 하신 분들은 샤인을 물량으로서 승부를 해도 충분히 돈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 지나니까 이제
과일은 크고 좋은데 당도가 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파가 최근 2, 3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샤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이런 우려들을 우리는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야겠죠. 한 줄기에 한 송이만 달리는 게 원칙인데 두 송이 뭐 이렇게 달리신 분들도 많았고, 어떻든 적정량이 2톤에서 한 2.4톤 시바르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3톤, 4톤 생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다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죠. 근데 결론은 한 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게 과제예요. 한 번.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농산물을 판매하다 보면 우리의 단골 고객들이 있는데 한 번 이게 시행착오가 생겨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고객들을 계속 다시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 샤인머스켓이 굉장히 포도 중에서 좋은 품종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품종이고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에 캠베럴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8월달, 9월달 날씨가 이제 야간에도 고온으로 올라가면서 착색이 안 되는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근데 샤인머스켓은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시대에도 오히려 어떻게 품종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품종이고 좋은 작물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너무 생산자 입장에서 돈을 벌기 위한 쪽으로 너무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행착오가 돼서 이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위험을 어떻게 하면 탈피할 것인가, 앞으로 이제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블루베리는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어떻든 우리가 이제 블루베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블루베리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겠죠. 블루베리가 우리가 식물학상 분류할 때 진달래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로니아는 무슨 과일까요? 아로니아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 있대요. 장미. 예. 아로니아는 장미과예요. 장미과. 장미과 식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동에 지금 복숭아도 많잖아요. 복숭아가 장미과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식물학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것은 자라는 거나 여러 가지가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블루베리가 이제 진달래과인데, 그러면 블루베리를 잘 키우려면 진달래를 이해를 하시면 블루베리를 잘 키울 수 있어요. 왜냐? 진달래는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야산에 있었잖아요. 진달래 산에 가면 올해도 진달래 보셨어요? 야산에 진달래 많잖아요. 진달래 잘 크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블루베리를 심으면 잘 안 살고 왜 야산에 있는 진달래는 잘 살까? 야산에 있는 진달래를 사다가 텃밭에 옮겨 놓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야산에서는 진달래가 잘 자라는데 집안의 정원에다가 황토 땅에다가 진달래 심어 놓잖아요. 진달래가 잘 크질 못해요. 근본적으로 진달래는 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다 산에 비탈진 측면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물이 뿌리에 정체되지 않죠. 비 오는 족족. 비가 오는 대로 바로 경사지이기 때문에 흘러내려가죠. 그러니까 진달래가 잘 자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빗물이 빨리 빠지면 진달래가 잘 커요. 두 번째, 진달래가 어느 곳에 있어요? 소나무 밑에. 그 밑에 유기물들이 많죠. 부엽도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물들이 좀 풍부한 거. 그리고 그쪽에 이제 주변에 소나무도 있고 한데 그쪽에 토양의 pH를 재보면 토양의 산도가 산성이죠. 그러니까 진달래가 자라는 특성을 보면 일단은 비가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배수가 일단 잘 되고, 그 다음에 유기물층이 있고, 그리고 토양의 pH가 산성이고.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딱 거기에 딱 매칭이 된 거예요. 블루베리가 잘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특히나 노지에서 재배할 때 시설하우스에서는 외부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일단 비닐에 의해서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의한 영향을 더 적게 받지만 노지에서는 비가 오는 대로 다 맞아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시바르당 물을 5톤 탱크에 하루에 물 5톤 준다 그래도 일주일에 5톤 뭐 2번, 3번 줄까요? 많이 주신 분이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한 번에 물을 10톤, 300평에 20톤 주시는 분 없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농사의 교육을 받았으면 한 번에 300평에 20톤의 물을 주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현상이 나와요? 여름철에 하루에 나는 물을 안 주는데 하늘에서 100톤의 물이 쏟아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만약에 강우량이 오늘 영동에 비가 100mm 왔다. 여름철에. 그러면 하늘에서
300평에 100톤의 물이 쏟아진 거예요. 100톤의 물이. 그런데 100mm만 오면 좋은데 우리 장마철이나 폭우 올 때 단시간 내 비가 막 150mm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조건에서 산에 있는 진달래는 잘 견디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바로 내려가니까. 근데 평평한 노지에 이렇게 평평한 밭에다가 만약에 나무를 심어놨다고 보세요. 그 100mm, 150mm 그게 환산해 보면 시바르당 100톤, 150톤의 물이 쏟아지면 정상적으로 나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루베리가 청근성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밭작물 중에서 청근성인 게 고추거든요. 우리 만약에 고추를 밭에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비가 와서 고추밭이 잠기잖아요. 반나절만 물에 잠겨도 고추가 거의 70%, 80% 다 죽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평평한 가온에서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가 안 되면 어떤 작물이든지 다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 블루베리의 습에 또 배수에 이렇게 취약한 작물일수록 진달래과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의 조건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블루베리 재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평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평지가 토양도 일단 재배 적지가 아니어서 물빠짐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데 기후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원산지나 이런 데 비해서 여름철 강우량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나 장마철. 장마철의 연 강우량의 50% 이상이 장마철에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지에서 블루베리를 잘 재배하시려면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도 내 과수원이 침수되지 않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비가 오더라도 습해를 받지 않도록 두둑을 높이를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물이 빨리 배수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든지 그것도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토양에서 지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유분관을 묻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될 요소가 많은 거예요. 블루베리가 다 좋고 소득도 되고 다 좋은데 살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잘 하느냐가 블루베리 성공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든 우리 뽕나무에 오디 열매 따 드셔보셨잖아요. 뽕나무의 그 줄기를 우리가 계속 쓰지는 않잖아요. 계속 자르면 또 다음에 나오고 하는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이 주축지가 보통 수명을 5년 내에 봅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되면 다시 새로운 주축제를 받아서 계속 갱신하는 형태로 블루베리 나무는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반 사과나 뭐 배, 복숭아는 주지나 부주지는 평생 가죠. 평생. 근데 블루베리는 그렇지 않아요. 주축제 수명이 대략 5년, 6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다시 주축제를 갱신해줘야지 젊게 유지하면서 좋은 품질의 블루베리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블루베리를 잘 키우시려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시비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 재배하시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블루베리는 비료를 적게 줘도 된다. 이런 생각이 의외로 또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람도 먹지 않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년 블루베리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먹이지 않고 블루베리만 계속 생산하면 나무의 수세가 어떻게 될까요? 수세가 굉장히 약화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식재하고 2년, 3년, 4년 때는 잘 따다가 그 이후에 나무의 수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많은 분들이 시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블루베리 나중에 뒤에 시비 관리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시비 관리가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특히나 국내 블루베리에 개선해야 될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한 가지가 시비 관리입니다. 그리고 토양에 재배하지 않고 아까 이제 토양에 재배하는 게 원칙인데 토양 자체가 부적합하다 보니까 여기 영동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백이나 화분 재배, 베드 재배 이런 형태 많이 하고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 또 토경 재배가 아니고 다른 형태 재배를 많이 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게 재배하려고. 그런데 토경에 재배하지 않고 피트머스나 펄라이트나 인공상토를 이용해서 재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토양에는 다양한 미량 요소나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미량 요소들이 있지만 내가 인공상토를 쓰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미량 요소가 없죠. 미량 요소가 있을 수 있겠어요? 피트머스나 이런 데 펄라이트는 비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이제 밥도 잘 먹고 국도 먹어야겠지만 다양한 우리가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흡수하기 위해서 과일이나 채소를 먹어야 되듯이 블루베리 나무가 정상적으로 생기장이나 이런 게 없으려면 미량 요소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특히나 우리는 주셔야 돼요. 왜냐? 많은 분들이 토경 재배를 하지 않고
인공상토나 백이나 화분이나 이런 배드 재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이제 생산량을 높이고 좋은 품질의 블루베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개선해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비관리.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유기농 재배하신 분들도 많죠. 근데 유기농 재배를 하시면 제약이 많아요. 왜냐하면 쓸 수 있는 시비관리 측면에서 쓸 수 있는 재료가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왜냐하면 유박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런 쓸 수 있는 재료들 중에 미량 요소까지 들어있는 게 제대로 포장지에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뭐가 있는지를 모르죠. 단지 표기된 게 자레아 질소 인산 칼륨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미량 요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생산량이 적게 나오는지 이제 조금 감을 잡으시겠죠. 일단은 재배 적지가 아닌 데서 나무가 어렵게 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주인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시비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시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생산량이 어느 시점 이상, 어느 기준치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품질의 블루베리를 생산하려면 블루베리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에다가 시비 관리를 잘 개선을 해야지 우리가 외국의 사례처럼 시바르당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우리 생산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건 어떻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빨리빨리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의 이제 성격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시설 재배를 많이 하고 계시죠. 어떻든 노지가 이제 6월 초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한 달이라도 좀 빨리 따야지 소득을 좀 높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측면에서 시설 재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생산량 많게 하는 거 아까 말씀을 드린 거 있어요. 근데 생산자가 집중해야 될 요소가 아닌 게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는 게 일단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려면 재배 타입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왜냐하면 토양 자체가 적합하다면 토양에다 재배하면 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재배 형태를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오늘처럼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친환경 농법이나 여러 가지 직접 자가 제조해서 이제 농자재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수한 사례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농일지 기록하는 게 있어요. 여기 네 가지 중에서 조금 아니다 싶은 게 한 가지 있죠. 아니다 싶은 거. 물론 다 뭐 해당될 수 있지만 두 번째 영농자재비 절감 부분은 소득이 되면 이 부분은 상쇄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를 고민을 해보시라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 우리는 농부로서 좋은 품질의 과일을 생산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좋은 품질의 과일을 생산해서 우리는 팔아서 소득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간을 어디에다 또 투입을 하시냐면 다른 쪽에 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회사나 이런 데 많은 데서 위기 경영 해가지고 비용 절감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블루베리는 영농 자재비 또 특히나 이제 뭐 자가 비료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제조하시는데 그런 측면이 비중이 크지 않아요. 포도 재배하신 분들이 또 계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저희 지역의 사례도 그렇고 샤인머스켓을 재배하시는데 1년에 영양제 비료를 얼마나 쓰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얼마나 쓸까요? 평당? 10,000원 정도 쓰신대. 평당 10,000원. 그러니까 샤인머스켓을 생산하는데 1년에 만약에 1000평이다 그러면 10,000,000원 정도의 비료와 여러 가지 영양제를 막 쓰시는 거예요. 굉장히 고투입 농법을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적으로 이제 블루베리를 제가 시비관리 프로그램도 짜고 업체하고 이렇게 이제 견적을 내보면 블루베리가 성목의 1년에 질소 요구량이 보통 40에서 45g을 보거든요. 권장량이. 근데 그렇게 썼을 때 1000평의 비료를 썼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는가 현재 판매가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1000평에 1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포도의 10분의 1 수준. 그러니까 블루베리는 생각보다 비료를 물론 요구량이 많지 않지만 제대로 된 컨설팅에서 처방전이 나가서 비료를 하더라도 그 비용 자체가 크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줄이려고 거기에서 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요? 생각을 해봐야겠죠. 포도가 뭐 블루베리의 10배 소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블루베리에 잘 나와 있는 그런 비료들을 제 시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미량 요소까지. 여러 가지 다 돼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생산량과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고민을 해야겠죠. 제가 과거에 이제 요즘에 유튜브 안 보신 분 없으시지만 우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제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귀농의 신이라는 거기에 나와 있는 설문조사에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농사 지어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라? 이제 약간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든 우리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난한 사람, 가난한 농부, 그리고 부자 농부, 이 약간의 이제 습관의 차이를 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부들을 딱 보시면, 우리 농장 가서 보면 이제 먼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농장 딱 가서 봤는데, 농사를 짓고 나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 정돈이 안 되신 분이 많죠. 제가 캐나다 가서 참 의미 있게 봤던 게 뭐냐면, 창고에 딱 들어갔는데, 농작업 도구가 옷걸이처럼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엄청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가난한 농부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정리정돈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가 고장이 나서 뭐 공구나 이런 걸 놔뒀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서 공구를 못 찾아서 공구 찾는데 30분 걸리신 분이 계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리정돈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난하신 분들 습관을 보면 매일매일 바쁘시다고 정리정돈이 안 되세요. 두 번째, 일과 후에 항상 시간이 나면 공부 안 하고 유튜브 보든지 TV 보든지 또 옆에 신세 한탄하면서 술 한잔 하시든지.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뭘 할까요? 공부를 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한다. 조금 완벽주의적인 성격, 내가 하지 않으면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이 일을 맡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일을 하는데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일을 못 맡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지 이게 일이 완벽하게 뭐 뒤에 뒤치다거리 할 게 없는데, 맡겨놓으면 일이 약간 서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한번 해보면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 잘하잖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맡기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혼자 농사를 지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죠. 아무리 부부지간에 사이가 뭐해도 수확할 때는 사모님들이 오셔서 수확을 해야죠. 평상시에는 우리 남편분들이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키워놓고 판매를 고민한다. 그리고 새로운 고객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한다. 근데 부자들은 어떤 걸 해요? 정리정돈이 잘 되죠. 그 다음에 일과 후에 책도 보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특히나 이렇게 또 이게 교육이 있으면 기술센터에 직접 나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고. 오늘 같은 전문가들한테 강의를 받으시려면 돈을 얼마 주셔야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돈을 여기 강의를 받는데 100만 원의 돈을 내가 만약에 지불하고 왔다 그러면 조실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런데 내가 공짜로 왔다 그러면 조실 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자기가 비용을 좀 지출하고 이렇게 해야지 관심도가 높아지고 공부를 하지, 그냥 공짜라는 인식이 돼 있으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란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해야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뭐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분들 잘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하셔야 되고, 판매 계획, 판로 확보 이런 분들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객들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지역의 블루베리 농가들 사례도 많이 봅니다만은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은 작물 중에 하나가 블루베리예요. 고객들의 충성도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블루베리를 사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 농장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블루베리 많이 사드신 분은 얼마나 사드시냐면 1년에 기본이 50kg는 기본이고 100kg씩 사들어요. 냉동고까지 집에 놔두고 그렇게까지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1년 내내.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고객들을 관리를 잘하면 내가 수확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고객들이 또 충성 고객이 되기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도 또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사도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블루베리를 생산해서 판매할 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 행사합니다만은 충성 고객들한테는 우리가 이벤트 행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일반 고객들이 뭐 2kg, 3kg, 5kg 사가신 분들한테는 정가를 받아야겠지만, 만약에 이제 단골 고객이다 그러면 10kg, 20kg씩 주문했을 때 500g 한 팩 정도는 더 넣어가지고 보내주든지, 아니면 내가 비품 블루베리를 생산을 해갖고 즙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다가 즙을 한 4팩, 5팩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시장에서 보면 미끼 상품 많이 팔잖아요. 물론 미끼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진 않지만 나한테 충성하면서 여러 가지 내 고객으로서 잘 사주신 분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들을. 그래서 기업에서도 고객 관리를 잘하지만 우리 농가들도 이제 고객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정말 나의 충성된 고객들이라면 그런 분들한테 내가 생산한 것들을 좀 더 서비스하면서 그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의 고객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로 끝나겠어요? 자기 자식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홍보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내가 관리를 잘하면 그 자체가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블루베리는 뭐 10,000평, 20,000평 대농들이 아닌 이상 내가 1,000평 내외 뭐 2,000평 이 정도 생산하신 분들이라면 일정 부분은 물량이 많으면 이제 유통으로 나가야겠지만 많은 분들이 직거래 비중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잖아요. 현실적으로 블루베리는 여타 작물에 비해서 직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소비자들도 블루베리는 직접 생산자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갖고 사다 먹는 게 훨씬 더 신선하고 또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게 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우리나라의 하나의 블루베리 유통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객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충성 고객들을 잘 관리하시면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정적으로 충분히 블루베리를 잘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매 시장에 비해서 직거래는 훨씬 더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아요? 직거래를 하셔야지 소득이 농가한테 더 높아져요. 어떤 작물이든지 그걸 직접 생산해서 도매 시장에 나가게 되면 정말 그 농가가 기존에 20년, 30년 중도민들한테 신뢰도가 쌓여있고 그런 농가가 아니면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많이 다운이 돼요. 도매 시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직거래를 하게 되면 가격이 어때요? 그 가격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 지난해 뭐 킬로그램당 25,000원, 3만 원인데 올해 25,000원, 3만 원을 판다 그래서 그 고객이 왜 뭐 싸요 비싸요를 이야기를 안 해요. 견줘서. 내가 사다 먹는 게 그분이 항상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걸로 해서 그분을 일단 고마워하고 또 품질을 또 지난해 못지않게 또 관리를 잘해서 주는 걸로 고객들은 만족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직거래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앞으로 또 이제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블루베리 면적이 늘어나면 이게 참 가격이 정말 헐값돼서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600평, 1000평의 소규모 농가들은 직거래를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고정 고객들 가시면 앞으로 시간이 5년, 10년 후가 가더라도 그 가격 현재 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면적이 늘어났을 때 만약에 우려하신 분들이 있다면 고객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하시면 그게 충분히 하나의 대처 방법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국내 블루베리 재배에 대한 하나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모든 작물, 모든 우리가 귀농인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농사 지을 때 기본이 있어요. 모든 게 기본이 중요한데 농사의 원칙은 적지에 적작, 거기에 맞는 작물을 심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실적으로 이렇게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블루베리는 적지적작이 아니죠. 우리 한국에서는. 안 그러겠어요? 정말 일부의 소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블루베리가 적합한 작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말하면 조금 당황스럽긴 하죠. 나는 블루베리 하고 있는데 이게 적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왜 다양하게 재배할까? 이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재배 형태가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구심을 갖죠. 저도 많은 지역을 가지만 블루베리 재배 형태가 각 지역별로 다 달라요. 전남이 다르고 경남, 충남, 충북, 뭐 경북, 경기도 가면 또 다르고 제주도 가면 또 제주도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재배 형태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기후적으로 우리나라는 또 여름철에 장마가 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적지인가? 또 물음표가 생기죠. 왜냐하면 천근성인 블루베리가 평평한 노지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부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100톤의 물을 시바르당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늘에서 자연적으로 100톤의 물이 쏟아져.
나는 주고 싶지 않은데 100톤의 물이 하루에 쏟아진다면 그런 조건에서 나무가 잘 견뎌야 되는데 그런 조건에서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우리나라 블루베리 품종들이 국내에서 육종된 품종들이 이제 현재 일부 나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 외국에서 육종된 품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게 맞는 품종인지 여부도 불확실한 측면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품종에 대해서 물어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품종에 대해서 너무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 항상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2010년 이전에 초창기에 블루베리 하셨던 분들이 국내에서 많이 했던 게 노지에서는 제일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듀크. 듀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미 FTA 폐원되면서 가장 많이 폐원된 품종이 또 듀크예요. 근데 왜 폐원됐을까? 많은 분들이 오해와 이제 진실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초창기에 과일이 크면서 좋은 품종들 추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파르탄이라는 품종이 있었어요. 스파르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스파르탄 좋아요. 최근에 우리 시설 재배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 재배 품종이 뭔지 아세요? 신틸라. 제주도에서부터 시설 재배 농가들이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고 현재 경쟁력 있는 국내 품종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지금 신틸라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 신틸라도 그렇고요. 스파르탄도 아까 마찬가지였고 듀크도 생각보다 과습에 약한 품종들. 이게 다 좋은데 이게 과습에 약해요. 초창기에 블루베리 심으면 다 돈 되는지 알았거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들도 많이 했고 근데 블루베리를 이제 어디에다 심었을까요? 다 처음에 논에다 심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논은 물이 잘 빠져야 돼요? 안 빠져야 돼요? 논은 물이 안 빠져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우리가 벼농사를 지을 수 벼를 심어놨는데 물이 쭉쭉 빠져버리면 벼가 잘 되겠어요? 근데 블루베리는 물이 잘 빠지는 그런 조건에다 심어야 되는데 그 블루베리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하지 않고 이거 하면 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둑을 만들면 해결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논에다 많이 심었죠. 그래서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심어놓으면 보시가면 또 죽고 또 죽고. 그래서 우리가 폐원할 때 왜 폐원이 됐는가? 일부 농가들은 그때 당시에도 돈을 잘 버신 분들은 폐원 하라고 해도 안 했어요. 옆에서요. 하라고 해도. 폐원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셨냐면 계속 죽고 죽으신 분들. 보시게도 또 죽고. 과원 자체가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 그리고 초창기에는 블루베리 재배 품종이나 이런 분들의 사전학습이 미흡하다 보니까 공부하지 않고 이게 묘목 공급업체나 옆에서 추천한 품종들을 많이 심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몰라벨이라고 어떤 품종인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심으라니까 막 심었어요. 그런데 이제 열매 생산할 때 보니까 이게 품질이 콩알만해. 먹어보니까 이게 떨떠름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경쟁력 있겠어요? 소비자들이 그런 블루베리를 먹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FTA 폐원되고 그때 보상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제 정말 나 나가고 싶은데 딱 나가라고 딱 그때 타이밍을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돈을 잘 버신 분들은 폐원 안 하셨어요. 폐원 거의 안 하셨어요. 근데 아까 그런 조건이 안 맞는 지역에 적지적작이 아닌 곳에 심으신 분들과 또 품종에 대한 그런 분들 잘못 심어진 농가들이 많이 그때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블루베리에 있어서 한번 도약하는 저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품종들이 계속 남아있었다면 소비자들에게 블루베리가 인식이 좋게 쌓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왜 가락동이나 도매시장에서 블루베리가 높은 가격에 형성되고 소비자들이 계속 찾겠어요? 우리나라 블루베리 먹어보니까 외국산보다 훨씬 못지않게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과일도 크고 맛도 있고. 그러니까 이 블루베리의 관심도가 소비자들이 계속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문제가 있었던 농장들이 정리가 되고 또 품종들이 좀 부족한 측면들이 많이 있었다고 품종들이 퇴출된 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지금 남아 계신 블루베리 농가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블루베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블루베리가 퇴출 작물이다. 무슨 지금 블루베리를 또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농사지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작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당신은 어떤 작물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시골에 와서 만약에 귀촌해서 산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지 돈을 벌고 앞으로 희망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작물을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또 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농사라는 것은
이론으로 짓는 게 아니라 책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농사는 기본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몸으로 짓는 거예요. 땀과 노력, 시간을 통해서 그걸 짓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떻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에 우리가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저는 우리나라 블루베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블루베리가 노지 재배, 여기도 시설 재배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노지하고 시설은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아요. 시설은 정말 온실 안에서 크는 그런 작물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시설은 여름철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비를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는 특성도 여러 가지 똑같은 품종이지만 이게 시설로 들어가느냐 노지에서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시비관리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지만 전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지하고 시설이 또 상이하게 가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이야기하면 곤란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시설에 블루베리가 들어가게 되면 시설은 어떤 조건이에요? 훨씬 더 햇빛이 차단이 되고 또 안에 습한 환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무를 키울 때 나무가 훨씬 더 웃자라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도장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노지에서는 그런 현상이 훨씬 더 덜 나오거나 문제가 안 되는데 시설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호주나 이런 데서 그런 시설 블루베리에 대한 우리가 연구 자료를 찾으면 좋은데 외국에서는 그런 연구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 거기는 굳이 시설에 재배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블루베리를 재배를 하고 싶은데 노지에서 이제 안 되니까 시설로 자꾸 들어가는, 그리고 좀 빨리 생산을 해야지 가격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 재배 면적은 늘어나는데 이 시설 재배 블루베리에 대한 전정과 여러 가지 이제 재배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아직 연구들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어떻든 오늘 좀 이따 이제 뒤에 설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든 이 적지적작이 기본이다 말씀을 드립니다.